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담긴 민담과 구전설화. 이번 시간엔 출세한 친구와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의 참된 우정을 그린 친구는 평양감사, 나는 가난뱅이를 비롯해서 세 가지 보물, 바다에 떨어진 피아노, 그리고 글로쉐드 재단,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친구는 평양감사, 나는 가난뱅이.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김씨와 박시성의 두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이렇게 맹세했다. 우리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말도록 하세. 앞으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든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누세. 몇 해 후 두 사람 처지가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 김시성의 친구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얻고 형편이 날로 좋아진 반면에 박시성의 친구는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가세마저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박은 김을 의지해 살아갔고 김 역시 박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이 지난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도와주기는 했지만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밖에는 주지 않았다. 박은 그런 자신의 처지가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인 김의 행동이 야속하게 여겨졌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다. 그래도 김은 만날 때마다 여보게, 앞으로 내 벼슬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는 더 잘 돌봐주겠네 하고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이 평양감사가 되어 떠나게 되었다. 김이 떠나면서 박에게 평양에 가서도 계속 식량을 보낼 테니 굳이 평양까지 찾아오지 말게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박은 매우 고마워했다. 그러나 평양으로 떠난 김은 그 후 통 소식이 없을 뿐 아니라 식량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때까지 김만 의지해 살아온 박은 살 길이 막막해졌다. 자신의 배고픔은 젖혀두고라도 식구들의 굶주림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참다 못해 박은 평양으로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누덕누덕 기운 옷에 노자 한 푼 없이 집을 나섰다. 여러 날 걸식을 하며 부르튼 발을 질질 끌고 가까스로 평양에 닿았지만 자기를 맞는 김의 태도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평양감사라면 누구보다 권세 있고 호사스러운 자리였다. 그런데 딱한 형편에 처한 친구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했다. 찬밥 한 그릇을 마루에 차려주게 하고는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돌아가게 하며 냉대하는 것이었다. 박은 서름이 복받쳐 올라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 걸 참았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 꿈에도 몰랐네. 그는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대문을 나섰다. 김은 그러한 박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박은 곧장 성 밖으로 나왔다. 마음 같아서는 대동강물에 뛰어들고 싶을 뿐이었지만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박은 휘청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한참을 걸어 날이 어두워질 무렵 눈에 띄는 길가 주막을 찾아들었다. 박은 지친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몹시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드시고 한숨 푹 주무시지요 하며 밥상을 차려주었다.
감사께서 분부하신 일이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다. 뭐? 감사가 분부를 했다고? 나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시킬 모양이구먼. 박은 너무나 노여웠다. 하지만 워낙 여러 날을 굶은지라 음식상을 대하고 보니 그냥 물리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눈을 뜨자마자 박은 갈 길이 급해 그 길로 주막을 나와서 며칠을 두고 비틀비틀 걸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집이고 닥치는 대로 찾아 들어가 얻어먹었다. 옷은 넝마처럼 헐고 몰골은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원망하는 것도 지치고 집 걱정도 잊었다. 지친 몸을 간신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다. 그럭저럭 송도 가까이 왔을 때였다. 느닷없이 관청 하인 옷차림의 사내가 뒤쫓아와 평양감사께서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서신을 건네주고는 돌아가 버렸다. 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겉봉을 뜯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속히 가보게. 이렇게만 적혀 있을 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마디도 쉬어있지 않았다. 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운을 내서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걸어서 간신히 집에 닿고 보니 또 다른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닌가. 박은 가슴이 미어졌다. 기어이 집마저 넘어가고 말았구나. 틀림없이 온 식구가 거리를 헤매다가 누가 죽은 모양이로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흐르는 눈물도 닦지 않고 정처 없이 걸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은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에 놀라 어린 종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어린 종은 주저앉아 있는 박을 보고는 혹시 이 어른이?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신이 흐릿한 중에도 박은 몸을 일으켜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안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이와 여인들이 뒤따라 나왔다. 순간 박은 저건 내 아들 아닌가? 아니, 우리 집 식구들이다. 하고 외치며 깜짝 놀랐다.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박의 소리를 듣고 놀라 멈칫 서서 한참 바라보았다. 아니, 아버님 아니세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은 입을 벌린 채 담을 줄을 몰랐다. 여보. 아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 박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을 대하는 듯 했다. 박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안채 큰 마루에 장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간 박은 비로소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박이 평양으로 떠난 지 여러 날 후 평양감사 심부름이라며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지금의 집으로 식구들을 옮겨 살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곳간에 식량까지 가득 채워서 말이다. 그 후로 통 소식이 없더니 엊그제 벼랑간 한 사람이 역시 평양감사 심부름이라며 관을 떠매고 와서 이댁 주인 어른께서 평양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그래서 내일 발인을 하려던 참인데 뜻밖의 박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내가 말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이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금전과 은전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재물을 쉽게 얻으면 쉽게 없애고 게을러지기 마련이라네. 그래서 자네한테 마음에도 없는 고생을 시켰다네. 이건 그동안 내가 아끼고 모은 것이니 부디 뜻있게 써주기 바라네. 박은 김의 글을 보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오해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3가지 보물. 오래전 어느 곳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3년 전부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4이나 되는 어부는 밥도 먹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도 어부는 날마다 희망을 품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오늘은 고기가 잡히겠지?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물속에서 바다의 악마 네미코가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고기 잡는 친구, 내 부탁을 들어주면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해주겠네. 어때? 무슨 부탁인데? 네 아들을 내게 주지 않겠나? 지금 아들이 아니라 다음에 태어날 아들 말이야. 어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내 말대로 하지. 마침내 어부는 그 제안을 승낙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약속했다. 그 애가 13살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네미코는 파도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 뒤부터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항상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히기 시작했다. 어부는 곧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어부는 그 아이를 브루노라고 불렀다. 브루노는 튼튼하고 귀엽게 자랐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마침내 브루노가 13살이 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악마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부가 바다에 나가자 바다의 악마 네미코가 파도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약속한 날이 내일이다. 잊지 않았겠지? 할 수 없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부가 힘없이 대답했다. 불쌍한 브루노, 귀여운 너를 네미코에게 주다니. 그런 약속은 하지 말걸. 어부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어부는 브루노를 인기척이 없는 쓸쓸한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브루노를 바닷가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갔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더 헤어지기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르는 브루노는 아버지가 자기를 혼자 두고 바다로 나가버리자 바닷가에 앉아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그곳에 네미코가 나타났다. 예, 거기서 뭐라고 있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네미코는 껄껄 웃었다. 헤헤,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는 거다. 브루노는 네미코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악마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브루노는 마침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 살려요! 브루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였다. 푸른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네미코의 손에서 브루노를 빼앗아 등에 태우고는 화가 난 네미코를 비웃듯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브루노가 매의 등에 타고 간 곳은 바로 험한 산 위에 있는 매공주의 성이었다. 매공주는 귀여운 사내아이가 네미코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힘센 부하를 시켜서 브루노를 성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와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 브루노는 매공주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것이다. 그 후 7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브루노는 매공주의 성에서 아무 불편 없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나 항상 집과 부모, 형제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성의 창문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브루노의 모습을 보고 매공주가 말했다. 그렇게 집이 그리우면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섣달 금음날까지는 틀림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요.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만 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루비 반지를 가지고 가세요. 이 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반지랍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봐도 절대로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알았습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브루노는 매공주에게 받은 루비 반지를 끼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부자로 잘 살던 집안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몹시 가난해져 있었다. 브루노가 없어진 후로 아버지가 일할 기운을 잃고 2번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그날 밤 식구들이 잠든 뒤에 살그머니 일어나 루비 반지에게 부탁했다. 반지야, 이 오두막을 훌륭한 저택으로 만들어다오. 그러자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훌륭한 저택으로 변했다. 침대와 의자를 비롯해 집안의 가구도 모두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 몰랐다. 브루노는 얼마 동안 그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였다. 어느새 매공주와 약속한 섣달 금음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오겠어요. 브루노는 이별을 슬퍼하는 식구들을 남겨둔 채 반지에게 부탁해서 얻은 말을 타고 또다시 고향을 떠났다. 매공주의 성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던 브루노가 어떤 나라를 지나다 보니 때마침 무술 시합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시합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브루노는 한번 자기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시합에 참가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상대방을 무찌르고 이겼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 브루노는 이번 시합에 이기면 바로 매공주가 있는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생각했다. 브루노는 마지막 시합도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웠다. 마지막 한 사람을 물리쳤을 때 브루노는 빠져나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임금님은 브루노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정말 잘 싸웠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공주와 결혼해서 내 뒤를 이어다오.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매우 난처했다. 안 됩니다,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공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공주인고? 브루노는 더욱 난처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공주는 어디에 살며 이름이 무엇인가? 임금님이 묻는 바람에 브루노는 할 수 없이 매공주의 이름을 말하며 루비 반지에게 부탁했다. 루비 반지야, 매공주님을 이곳에 모셔와다오. 임금님에게 매공주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러자 모습을 나타낸 매공주가 몹시 화를 냈다.
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죠? 당신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이제 상대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앞으로 쇠로 만든 구두가 7켤레나 닳아 없어지도록 나를 찾아 헤맨 뒤에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매공주는 브루노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이 말했다. 이제 알았다. 무술 시합에서 이긴 건 너의 힘이 아니라 루비 반지의 힘이었구나. 여봐라! 빨리 이놈을 붙잡아라! 브루노는 꼼짝없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리고는 임금님을 속인 죄로 몽둥이로 호되게 얻어맞고 궁전에서 내쫓겼다. 반지도 잃고 말도 잃은 브루노는 힘없이 터벅터벅 거리를 걸어갔다. 그러다가 대장간을 발견하고는 7켤레의 쇠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7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지자 브루노는 1켤레는 신고 나머지 6켤레는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걸어가니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숲으로 들어가자 난데없이 3명의 도둑이 나타났다. 그런데 도둑들은 쇠구두를 6켤레나 짊어진 브루노를 보자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다. 도둑들이 도망가고 나니 그 자리에는 구두 1켤레와 망토가 남아있었다. 얼빠진 도둑들이군. 브루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무심코 그 망토를 입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브루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긴 브루노는 이번에는 구두를 신어보았다. 그러자 발이 아주 가벼워져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뜻밖의 좋은 걸 얻었는데? 브루노는 망토를 쓰고 모습을 감춘 뒤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구두를 신고 매공주를 찾아 길을 떠났다. 브루노는 번개같이 바람을 앞질러 나갔다. 그리고 바람에게 물었다. 누가 매공주를 보지 못했느냐? 바람은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니니까 틀림없이 매공주의 행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쪽 바람, 서쪽 바람, 동쪽 바람, 북동쪽 바람 모두 한결같이 그런 공주님은 모른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브루노는 할 수 없이 계속 달렸다. 마침내 아주 뜨거운 남쪽 바람을 만났다. 매공주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 브루노가 묻자 남쪽 바람이 대답했다. 알고 있지. 매공주님은 병이 나서 앓고 있단다. 브루노라는 젊은이가 공주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슬픈 나머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소문이다. 이거 야단났군. 내가 바로 매공주와의 약속을 어긴 브루노야. 제발 매공주가 있는 곳을 알려다오. 말로 해서는 모를 만큼 복잡한 곳이야. 정 그렇다면 데리고 가주지. 내 목을 꼭 붙잡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달리기만 은 너한테 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출발이다. 남쪽 바람은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남쪽 바람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 봐, 브루노. 왜 그러니, 남쪽 바람? 무슨 일이지? 브루노가 남쪽 바람보다 훨씬 앞쪽에서 대답했다. 매 공주님의 성은 이쪽이야. 남쪽 바람은 숨을 한번 내쉬어 그 성의 문을 열었다. 고마워, 남쪽 바람아. 브루노는 인사를 하고 망토를 뒤집어 쓴 채 매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때마침 하녀가 매공주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매공주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 지금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어.
뭐 좀 잡수시겠어요? 커피든 초콜릿이든 수프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녀가 열심히 권하자 매공주도 마침내 정 그렇다면 거기 놓고 가거라. 먹고 싶을 때 먹겠다. 하고 말했다. 하녀는 커피를 매공주의 머리맡에 갖다 놓았다. 그러나 하녀가 나가자 망토를 뒤집어 쓴 브루노가 몰래 그 커피를 마셔버렸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 하녀는 빈 커피잔을 보고는 매공주가 마신 줄 알고 이번에는 초콜릿을 가져왔다. 그러자 그것도 브루노가 몰래 먹어버렸다. 이번에는 스프를 가져왔다. 그것도 브루노가 재빨리 마셔버렸다. 빈 그릇을 보고 하녀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매공주님. 이렇게 음식을 잘 드시면 병도 곧 나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뭘 먹었다는 거냐? 매공주는 이상한 듯이 되물었다. 하녀는 그 말을 듣자 가엾다는 듯이 매공주를 바라보며 가엾어라. 공주님이 이상해지셨나 봐.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브루노가 쓰고 있던 망토를 훌렁 벗었다. 매공주님! 어머! 브루노!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브루노를 보고 매공주는 매우 기뻐했다. 그 뒤 매공주는 병이 다 나았으며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 날에는 먼 곳에 있는 브루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도 모두 초대했다. 브루노는 매공주와 결혼한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바다에 떨어진 피아노. 선창 가까이에 한 젊은이가 낚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바다 밑바닥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어미 장어가 아기 장어에게 말했다. 아가야, 저걸 봐라. 저걸 보면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단다. 저기 저 사람은 손에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낚싯대 끝에 달린 실을 바다에 던진단다. 이번에는 낚싯봉이 내려올 거야. 자, 저기 내려오고 있지? 마지막에 벌레를 끼운 낚싯바늘이 내려왔구나. 저 바늘이 수상한 놈이야. 맛있는 먹이인 줄 알고 벌레를 먹으면 그만 입에 바늘이 찔려서 잡히고 만다. 절대로 저 바늘을 입에 넣어서는 안 돼요. 저런 것에 속는 것은 바보 같은 농어 따위야. 알았지? 이때 바다풀이 흔들리며 통통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커다란 붉은 고래가 어미 장어와 아기 장어의 머리 위를 지나가려고 했다. 그 고래에는 병마개를 빼는 기구 모양의 지느러미가 붙어 있었다. 위험하다. 빨리 비켜라. 저것은 증기선이야. 어미 장어는 당황하며 아기 장어에게 말했다. 그 증기선은 선창에 바짝 붙어서 멈췄었다. 그리고 육지와 배 사이에 다리를 걸쳐 놓더니 그 위로 다니는 발소리가 요란스러웠다. 그러나 바다 속에서는 그쪽의 광경을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바다 표면에는 그을음이나 기름이 많이 덮여 있었다. 이윽고 배에서 짐이 내려지고 무엇인지 상당히 무거운 것이 운반되는 듯 다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함께 두서너 명의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 하는 나무가 빠개지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풍덩 무엇인가 큰 물건이 바다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세 개의 바위 사이에 떨어진 까만 상자와 같은 것이 바다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부글부글 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바로 옆에 있던 어미 장어와 아기 장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급히 깊은 곳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선창 쪽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깊어서 건질 수 없을 걸세.
괜찮으니 내버려둬. 더구나 저런 고물 피아노를 끌어올리면 더 손해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도 더 들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광산 감독이고 바다에 떨어진 것은 그 사람의 피아노였다. 아마 이 도시에 이사를 와서 이삿짐 중에 하나인 피아노를 배에서 내리다가 잘못해서 바닷속에 떨어뜨린 모양이다. 마침내 증기선은 떠나가고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해가 지자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는 물결이 일고 그 바다 밑에 가라앉은 새까만 상자는 바닷불 속에서 물결에 흔들려 바위에 부딪혔다. 그러자 부딪힐 때마다 뾰롱뾰롱 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났으므로 그 근처에 있던 물고기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어미 장어와 아기 장어는 맨 먼저 다가오자 상자 바로 옆에 가서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자기 모습이 그 상자에 비쳐 보였다. 아, 이건 거울이야. 다른 물고기들에게 말했다. 과연 그렇구나 하고 다른 물고기들도 생각했다. 그래, 확실히 이건 거울이로군. 그곳에 전갱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그 상자에 양초 꼬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초 꼬지에는 녹아서 흘러내린 양초 덩어리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이것은 음식의 일종이야. 전갱이는 그것을 보고 제법 아는 듯이 말했다. 다음에는 커다란 대구가 다가와서 상자에서 튀어나온 작은 페달 위에 올라탔다.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뿅 하고 큰 소리가 울렸으므로 모두 놀라서 서둘러 사방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날은 또다시 가까이 가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날 밤은 바람이 세게 불고 바다는 거칠어서 밤새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날이 밝자 어미장어는 다시 다른 장어들과 함께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어제 모양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커다란 입을 벌리는 것처럼 상자의 뚜껑이 열려 있었으며 게다가 물고기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크고 네모난 새하얀 이빨이 한 줄로 나란히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이빨 가운데는 좀 작고 새까만 이빨도 하나씩 섞여 있었다. 상자의 한쪽 편은 부푼 배처럼 쑥 내밀고 판자는 구부러지고 양초꽂이의 손잡이는 주먹같이 둥글게 되어 있었다. 모두 위험하다! 부서진다! 대구는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외치며 달아나려고 지느러미를 펼쳤다. 그래! 부서진다! 다른 물고기들도 외쳤다. 바로 그때 맨 위에 판자가 떨어져 나가자 상자 속이 잘 보였다. 금빛의 굵은 줄과 가는 줄이 가지런히 메어져 있는 것이 아름다웠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를 잡는 그물일 거야.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미장어는 주의 깊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옷 감자는 배틀의 받침대야. 날치가 말했다. 날치는 스스로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천을 짜는 배틀을 알고 있었고 그것과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항상 석회를 굽는 공장 아래 사는 농어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돌체야. 정말 공장의 인부들이 자갈을 칠 때 쓰는 돌체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나 진짜 돌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았다. 이 상자에는 하얀 털실로 만든 양말을 신고 있는 발가락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고 그것이 움직이면 수백 개나 되는 해골의 발가락 같은 발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발이 움직여도 그 장소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물고기들이 한참 소란을 피우면서 이 이상한 상자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으려니 지금까지 들리던 음악 소리가 딱 그쳤다. 해골의 발가락과 같은 발이 현에 닿지 않게 된 것이다. 거기에 날치의 한 떼가 몰려와서 상자의 뒤쪽을 빠져나갔다. 날치들의 등에 달린 등 지느러미가 현을 스치자 또다시 음악 소리가 났다. 그러나 이젠 현의 상태가 달라져 버렸으므로 그 소리는 전과는 아주 다른 묘한 음악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여름날 저녁 무렵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선창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잠자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자 두 아이는 저도 모르게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뭔가 분명히 들렸지? 응, 들렸어. 하지만 뭘까? 이상하지? 마치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이 음계를 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모기가 노래하는 거야. 아니야, 틀렸어. 저건 인어일 거야. 인어란 만들어낸 말이지. 그런 건 없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 아무래도 좋으니 저 소리를 들어보자. 둘은 오랫동안 꼼짝 않고 듣고 있다가 이윽고 그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수영을 하러 왔다. 둘은 선창 위에 서서 역시 장밋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새파란 바다를 취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음색은 유리로 된 하모니카를 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둘은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그 음악이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곳에 바닷속으로 피아노가 떨어진 사실을 아는 두서너 명의 남자가 와서 듣지도 않으면서 웃줄 내며 말했다. 지금 들리는 음악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것은 말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광산 감독이 이사 와서 짐을 실어 나를 때 피아노를 바다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말에 꿈을 망쳐버린 젊은 남녀는 실망해서 가버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선창에 와서는 그곳에 멈춰 서서 그 이상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뭘까?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마치 동화 같군. 그런데 아까부터 그곳에 있으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자랑스럽게 바다에 피아노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자 새 손님도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 후로도 줄곧 그 피아노는 그곳에 떨어진 채로 있었다. 자기의 등 지느러미를 피아노에 현에 대고 문지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날치가 그 방법을 농어에게 가르쳐 주자 농어는 능숙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피아노는 마치 농어의 집처럼 되었고 해수욕객들은 물고기를 낚으며 즐겼다. 어느 날 식당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가 농어를 낚으려고 낚싯바늘을 던졌다. 얼마 후 찌가 움직여 끌어올리려 하자 빙빙빙 하는 소리가 나며 바늘이 무엇인가에 걸리고 말았다. 소녀는 상관 않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새하얀 5개의 손가락 같은 것이 올라와서 뼈나 해골같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 아이는 바다에 떨어진 피아노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피아노의 키라는 것은 알았지만 몹시 기분이 나빠서 급히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어느덧 여름이 무르익어 한창 더운 때가 되어 바닷물이 미지근해지자 물고기들은 더 시원한 곳을 찾아 깊은 데로 옮겨갔다.
그래서 더 이상 음악은 울리지 않게 되었다. 8월이 되자 달밤에는 해수욕객들이 보트 놀이를 했다. 그중 한 척의 하얀 보트에 광산 감독과 부인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노를 젓는 것은 아이들이었는데 천천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캄캄한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 좀 들어봐. 저건 우리 낡은 피아노 소리야. 바닷속에서 울리고 있다니. 광산 감독은 몹시 즐거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부인이 섭섭한 듯이 꼼짝 않고 머리를 숙인 것을 보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지금은 이미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 낡은 피아노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이 부인의 가슴속에서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 피아노를 사서 처음으로 방에 놓았던 때의 일, 그 피아노를 처음으로 치던 발이 페달에 닿지도 않을 만큼 작았던 어린 시절의 일, 화가 났을 때는 폭풍과 같이 격렬한 곡을 쳐서 헝클어진 기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고 또 슬플 때는 부드럽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을 달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던가. 비록 낡았다고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러한 가지가지 추억이 담긴 소중한 피아노가 바닷속에 영영 가라앉아 버린 것은 부인을 몹시 슬프게 했던 것이다. 마침내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되어 제일 먼저 불어닥친 폭풍과 함께 몰려온 수만 마리의 작은 청어떼가 피아노 상자 속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한동안 울리지 않던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건 바다에 떨어진 피아노의 마지막 이별의 음악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피아노는 바다에 휩쓸려 어디론지 흘러가 버렸다. 이제 바닷속에서 음악이 들려왔던 신비스러운 일도 차차 잊혀지게 되었다. 글로쉐드 제단. 깊은 산속 도스비 교회의 남쪽에 글로쉐드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부서진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 네덜란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 배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강한 파도가 몰려와 배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가까스로 육지가 있는 곳으로 밀려왔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서 몇 명이 해안가에 내려서 쉴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 나섰다. 해안으로 상륙한 사람은 그들의 영웅이었다. 물가에 이르자 장작더미에 타오른 불 옆에 앉아서 늙은 남자가 몸을 녹이고 있었다. 어디서 왔소? 늙은 남자가 물었다. 네덜란드에서 왔소. 선원들이 대답했다. 고향은 어디요? 히싱겐 출신이요. 그럼 도스비는 잘 알겠소이다. 예, 그럼요. 그럼 울페산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구려. 자주 지나다녔지요. 고트보그에서 히싱겐과 도스비를 지나 마스트랜드까지 가려면 도중에 그 산을 지나니까요. 큰 바위들과 언덕은 아직 그대로 있어? 늙은 남자가 물었다. 네, 바위 하나만 빼고요. 그 바위는 쓰러질 것 같았지요. 히싱겐 사람이 대답했다. 이런, 그럼 글로쉐드의 재단이 그대로 있는지는 아시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늙은 남자가 말했다. 도스비와 토레브라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바위들과 울페산을 잘 보존하라고 말하시오. 글로쉐드 재단은 특히 말이요. 그래야 배가 항해하는 동안 바람이 잔잔할 거요. 그 히싱겐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말을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늙은 남자가 도스비에서 떠나와 살게 된 이유는 그 마을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내 이름은 도어블록이요. 한때 그곳에서 살았지만 추방당하고 말았지요. 내 모든 흔적들은 다 울페산에 묻힌 셈이고 글로쉐드 재단에서 신들을 추대하고 소원을 빌었죠. 그들은 헤어졌다. 희신겐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부가 되었다.